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네,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 낭만사부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저는 손작가입니다. 네, 뭐 별일 없으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아버지 됐잖아요. 네.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따라 30분 늦으신 우리 서과장님. 네. 미안해요. 저희가 녹음을 이제 아침에 하는데 우리 서과장님이 낮밤이 바뀌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사시기로 하셔서 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늦게 오놓고 제가 파워에이드 마시고 있는데 파란색 물을 보더니 변기물 같다고 악담을. 되게 착한 분이에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야구가 개막해가지고 기분 좋게. 어디 팬이라고 그랬죠? 저 두산이요. 두산. 나도 지금 야구를 보러 가려고 봄 시즌에 지금 원래 SK 인천에서 있을 때 이제 SK를 응원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응원을 할까 그래서 지금 그게 바뀌어요? 뭐 크게 응원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야 나는 여기에 막 사활을 걸었어 그러면 뭐 바뀔 수 없는데. 나 야구를 남편한테 배웠는데 그거는 피와 같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지. 바꾸면 엄청 배신인 줄 알았는데. SK 응원했는데 너무 지니까 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잘하는 애들로 하자. 그래가지고서 올해 저도 좀 두산을 조금 고려는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용병이 왔는데 너무 귀엽고 잘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야구장 가봤어요? 야구장? 전 태어나서 야구를 1회부터 9회까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야구장도 딱 한 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갔을 뿐 가보지 않았어요. 야구장을 왜 정치적인 이유로 가? 이제 어떤 친구에게 노트북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어야 됐는데 그 친구가 야구장을 같이 가자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고? 네. 언제 몇 살 때 갔었어? 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21살? 그런 거 20대 초반이라고. 근데 야구장 자체가 주는 그 다이나믹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뭐 다 뭐 선수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노래 뻘쭘할 수도 부르는데 있지. 전혀 모르고 노래도 전혀 모르고 규칙을 모르니까 이게 뭐 S가 뜨고 O가 뜨고 근데 저게 뭔지 그리고 규칙도 몰라요? 규칙도 뭐 그냥 뭐 치면은 뭐 아니 네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시하네. 아니야. 나도 야구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때 막 박찬호 막 이런 분들 막 유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컬처 쇼크는 있었어요.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뒤에다가 그 옛날 영화 고스터바스터즈에 나오는 거 같이 이렇게 등에다 맥주를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맥주 한 잔이고 칙 싸주고 치킨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있고 그치. 엄청 그 분위기가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좀 그냥 좀 슬럼프를 겪을 때였는데 그때 야구장 갔던 게 난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생동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해에 좀 야구장을 좀 자주 갔었어요. 뭐 언제 한번 봄에 같이 떠람대고 싶거든요. 야구장이나 한번.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손작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조금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이랑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파?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 방송에다 대고 얘기하겠어. 하지 말라고 좀.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에 댓글을 제가 그렇게 많이 남겨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너무 약했는지 망했죠? 네, 다들 댓글 달려다가 리트 포레스트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안 남겨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솜 중에 솜오브 솜 게르솜님 손작가님 서과장님 너무 강팍하세요. 크크크크 참 김사부가 언급한 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솜 중에 솜 게르솜님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솜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튕겨내는 지금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지인이 캐나다에서 듣거든요. 혼났어. 왜요? 아니 왜 애가 말하는데
다 자르냐고? 이렇게 초를 치냐 이러면서. 네, 저도 고백을 하지만 저는 오늘 꼭 사과를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반성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어떤 한 영화를 이 가운데 도마에다 두고 넷이서 같이 이게 맛을 보고 썰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서 생각했어. 아 이게 김사부가 좋다고 가져온 건데 그치. 오늘 구리다고 얘기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나도 일주일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전 대인배니까 죄는 묻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삐져 있는지 카톡에다가 뒤끝이 어찌나 심하던지. 아 그리고 저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이 들었던 게 이제 서 과장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페이스북에다는 리틀 포레스트적인 삶을 담은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일본 영화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요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서 과장은 이제 리틀 포레스트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판이 이상하다. 네가 준비한 그게 이상하다. 이제 그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제 끊어드려가지고 제가 한번 보시라 했는데 역시 네. 싫어하세요? 너무 좋았다. 아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 제가 이상해요. 네. 저도 죄송합니다. 이상해요. 네. 용서하겠습니다. 레이디 인 레드님, 빨강 안에 있는 여자님. 네. 미량이랑 헬프는 내용만 알고 들었는데 요 며칠 전에 봤던 리틀 포레스트가 주제라서 반갑고 더 몰입해서 들었어요. 홍홍. 저도 김사부처럼 보는 내내 좋았고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다니요. 유유.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니 문득 혜원이도 어차피 다시 취업을 준비하든 농사를 짓든 다시 치열한 삶으로 들어갈 거란 현실적인 생각이 다시금 씁쓸해지더라고요. 마치 류준열 같은 교회 오빠가 주변에 흔할 것 같지만 절대 없는 것처럼요. 점점점. 그렇죠. 류준열 같은 교회 오빠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건 유니콘 같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렇죠. 제 편을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꿈씨 써니꼬님 댓글 한번 쓰니까 또 쓰게 되네요. 홍. 사실 지대 넘냐 자주 들었고 교회 친한 사람들과 모이면 이것저것 떠드는 것을 좋아해서 이 방송을 처음부터 기대하며 잘 듣고 있어요. 댓글 남기고 싶은 마음을 혼자 괜히 컨트롤하고 했는데 방송에서 명분을 주시니 좋네요. 웃음. 리틀 포레스트 아직 보진 않았는데 감상이 다르게 나오는 게 재밌어서 제가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라라랜드를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김사부님 글을 읽고 끝물에 보러 가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홍. 방송 감사하고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네, 믿으셔도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댓글들이 김사부를 되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도 왠지 네 친인척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진짜 연구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진짜 연구 없어요. 뭐 주변의 지인들 아니고? 아, 저 결백합니다. 주변들에 있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두 명을 공격해라. 손잡고와 서과장을 공격해라. 진짜 그런 뭐 MB처럼 치사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언론과 그렇게 유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백합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향초 보내드리는 거는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세요. 이 네. 레이디 인 레드님과 꿈씨 써니고 향초 켜봤죠? 네, 향초 켜봤어요. 엄청 좋지 않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와 이게 초의 향이 집안을 막 맴도니까 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집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도움이 되니까 모르겠다. 어제 카톡에는 막 불난 것 같다고 막 이게 뭐냐고. 수지가 이상해. 이상하다고. 아니 제가 촌스러워서 그래, 촌스러워서. 나무심지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약간 버닝 파이어 같이 확 이렇게 타니까 뭐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완전 타가지고 연소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촌스러워가지고 아내한테도 이거 불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쫄았었거든요. 나도 나무심지는 한 번도 안 태워봤어. 네, 되게 신기했어요. 뭐 재료에 엄청 신경 쓰고 있다고 네. 컴페이지에서 꼭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향료 등급도 1등급을 쓰고 있다고 진짜 합니다. 좋아요. 그게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타는데 너무 미워하는 거 소멸되지 않아. 진짜 성경적인 초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진짜 좋아요. 말씀이 딱 나오는데 와 그게 네, 아무튼 댓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컴페이지에서 협찬하는 향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후원이 있었습니다. 또 게르솜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그 후원은 우리 김사부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네, 뭐 저한테 뭐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떠난 무비 네 번째 시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영화 제목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사실 밀양 이후로 좀 너무 밋밋한 영화들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라서 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대해서 좀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대한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특히 오늘이 이게 좀 밋밋한 영화이기 때문에 인브로가 왜 어울리지 않게 밋밋한 영화를 보는가에 대한 항변을 짧게 하고.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나는 밋밋한 영화를 안 보는데, 나는 블록버스터나 흥미있는 영화 위주로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인브로가 왜 밋밋한 영화를 보는가, 어울리지 않게 짐승같이 생겨가지고 왜 그런 영화를 보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도 그런 좀 잔잔한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영화 소개랑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장면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씬 위주로, 장면 위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브로는 왜 밋밋한 영화를 보는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아내가 저 영화 보는 취향을 보고서 약간 극단적이다. 심지어는 좀 변태적이다. 왜냐면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영화를 보는데, 다 때려 부수는 영화, 완전히 막 액션이 난무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저는 계속 보는 내내 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봐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마치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같죠. 중간이 없고 그 끝과 끝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최근에 열심히 보고 있는 영화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이슨 스타뎀의 영화가 있어요. 제이슨 스타뎀 영화 보신 적이? 네, 그거 이렇게 제이슨 스타뎀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은 왜 그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보면은 이렇게 잔근육이 많고 약간 말랐는데 근육질인데 얼굴 표정은 늘 화가 나 있고 머리는 좀 벗겨진 아저씨,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이슨 스타뎀이에요. 영국 말투를 사용하고. 이 사람의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영화들은 여러 개지만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동일해요. 주제는 뭐냐면은 제이슨 스타뎀이 때린다. 날 건드리면 뒤진다. 그래서 난 널 때릴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술집에서 술을 제이슨 스타뎀이 마시고 있으면 와서 손님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이슨 스타뎀이 때려요. 그러면은 맞고 가면은 이제 그 클럽의 주인이랑 종업원 몇 명이 가서 너 왜 얘 때렸어? 그러면은 또 제이슨 스타뎀이 다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 와서 너 왜 여기를 때렸어? 그러면은 그 조직을 다 때려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끝나요. 난 본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와일드 카드라든지 그 한 가지 영화를 좀 이렇게 밤에 스트레스 풀려고 봐요. 아내가 여러 가지를 보는 건 몰라도 왜 같은 영화를, 제이슨 스타뎀의 같은 영화를 계속 봐 그러는데, 어떤 영화를 보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제이슨 스타뎀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액션,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견자단 액션. 이 견자단 액션 좋죠. 견자단 영화도 동일해요. 견자단이 때린다. 그런 영화들을 이제 봐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이제, 너무 자극적이고, 어떤 블록버스터라든지 너무 그냥 편리한 영화가 이렇게 막 입에서 이렇게 신물이 나는 그런 단계가 오죠. 그러다가 보면은 찾게 되는 게 어떤 평양냉면 같이 뭔가 이렇게 진국, 뭔가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에서 있는 그 감칠맛을 느끼고 싶을 때 보는 영화가 이제 잔잔한 영화, 밋밋한 영화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너무 주목하고 있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고, 그 감독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문용으로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입문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들은요, 굉장히 단순한 영화인데,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영화는 단순한 메시지 이상을 던질 수 없어요. 근데 인생이 굉장히 이제 미묘하고, 막 애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템포가 길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을 보면 거기서 좀 내가 더 삶에서 어떤 목말랐던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레다 히로카즈의 감독의 영화를 좀 입문하시는 거 어떠실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영화 소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보시면은,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무슨 돈가스 이름 같죠? 히로카즈 감독이고요. 환상의 빛으로 데뷔했습니다. 환상의 빛 저는 봤는데,
뭐 좀 더 밋밋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 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2013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이제 탑니다. 사실상 칸느 영화제는 대상이 없고요. 심사위원상이 제일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탔고, 이때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E.T. 아빠. E.T. 아버지가 상을 이제 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불러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판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헐리우드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하겠다. 그래서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 안 했어요. 그치. 지금 서과장이랑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냅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 헐리우드에서 만들면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박찬욱 감독 것도 그렇고,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면 너무 그거를 뭐라 할까, 평양냉면을 패스트푸드로 만든 느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서 나도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연출을 막 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이제 해드릴게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6년 동안 아들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6살이 돼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데,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6년간 키워왔던 그 아들이 피부치 친아들이 아니다. 아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해프닝에 대한 영화입니다. 뭐 영화들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것도 다 보셨네요. 항상 안 보는 분이 봐가지고. 네. 그죠. 늘 우리가 영화, 지금 떠런 무비 하면 저만 안 봤는데, 제가 준비해왔더니 다 보셨네. 네. 뭐,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장면, 씬 설명들을 쫙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오디오북을 듣는 것처럼, 오디오 영화. 귀로 듣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거 방송을 다 듣고 나면 뭐 영화 한 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놓고 지금 스포일러기 때문에 만약에 난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잠깐 방송을 끊으시고 끊으면 안 되나? 끄지는 마시고 그냥 볼륨만 줄여놓고 볼륨 줄여놓고 영화 보는 건 더 변태 같대. 그래야지 저희가 스트리밍 수가 올라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뭐 보셔도 되는데 뭐 안 보셔도 이 방송 들으시면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씬이랑 대사를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가지의 장면을 가지고 왔고 한 3개, 4개 정도 하다가 끊고서 나머지 2부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1.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유치원 면접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료타예요. 주인공은 료타. 료타는 아빠 이름이 료타고 아들이 케이타입니다. 료타는 그 후쿠야마라는 배우인데 굉장히 잘생긴 배우입니다. 일본의 정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본의 정우성이고 그 뭐 앨범도 냈고 노래도 불렀고 가수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이 배우가 먼저 그 히로카즈 감독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어떤 작가주의적인 진정성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연 배우예요. 영화가 시작되면 이제 유치원 면접을 보고 있는데 료타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타 아들이 6살짜리 아들 되게 해맑게 생긴 아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엄마가 있죠. 셋이서 이제 검은 옷을 다 입고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타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뭐 6살이고요. 뭐 몇 년 몇 월에 저는 태어났어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럼 앞에 이제 면접관이 2명 있는데 그 아줌마 1명, 아저씨 1명. 그 아줌마가 이제 묻습니다. 케이타는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았나요? 아빠, 료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침착하고 다정한 성격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 아저씨가 물어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제 료타가 또 대답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좀 느긋한 성격이라 승부에서 저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 아버지로선 섭섭하다고나 할까요? 그럼 또 아저씨가 그 면접관이 물어요. 케이타 군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이게 일본 영화다 보니까 막 일본 말처럼 나오려고. 케이타 군노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여름 데스. 그러면은 케이타 그 6살짜리 아들이 이제 대답해요. 여름입니다. 원장 아저씨가 묻죠. 이번 여름엔 무얼 했나요? 캠핑 가서 아빠하고 연을 날렸습니다. 아빠는 연을 잘 날리나요? 예, 매우 잘 날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음악이 흐르고 이제 아이들이 오프닝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봉지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그걸 막 봉지를 이제 던지고 노는 오프닝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타가 아빠랑 캠핑 가서 연 날리고 노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거짓말이죠. 구라.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뒷부분에 가면은 료타가 와가지고서 아들한테 묻죠. 케이타, 너 왜 아빠랑 캠핑 가서 연 날리고 이런 게 좋다 그랬어?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랬더니 학원에서 가르쳐줬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 장면이 좀 그랬던 게 아버지는 아들을 험담을 하는데 아들은 이제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제 복선인 게 얘가 나를 안 닮았다. 아버지가 얘는 날 안 닮았고 엄마를 닮았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안 닮은 아들이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때 면접 볼 때가 11월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월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그쵸. 되게 중요한데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냐 했을 때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8월 장면이 뭘로 시작하냐면 아빠가 지방 발령 받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8월이 이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고 그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근데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 8월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계곡을 가고 연날리기를 실제로 하고 이렇게 되는 장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면접을 볼 당시는 그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었던 때죠. 어쨌든 그치. 시간의 봤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혹시나 꼬아놨나 해가지고. 그래서 너 그거 학원에서 배웠냐? 그 학원 참 괜찮군. 그러면서 이제 아빠 료타는 출근을 하죠. 이제 출근을 해서 가면은 거기에 그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곡성에 나오는 그 무서운 할아버지, 그 아저씨, 그 아저씨랑 이제 만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장면 2. 먼저 료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료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 회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경쟁해서 계속 이겨나간 사람이고, 자기 아들도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아들이 그러지 못해. 애가 되게 좀 유약하고 피아노 연습 맨날 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피아노 연습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피아노 대회 갔는데 떴다 비행기. 미래도래. 떴다 비행기를 못 쳐가지고 그 절절매. 근데 그 뒷부분에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애가 막 피아노 막 우라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유약해요. 그래서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고 그래서 뭔가 못마땅하죠. 이제 료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해요. 무슨 아파트 광고처럼 렉서스를 탁 타고서 고급 아파트, 도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렉서스를 탔어요? 렉서스예요, 차가. 렉서스도 대형 렉서스. 네. 그랬어요? 최상급. 겁나 좋은 차예요. 벤츠로 치면 S 클래스 정도. 그래서 나 그 퇴근하고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무슨 아파트 광고 내지 렉서스 광고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탁 세우고서 또박또박 걸어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기 PPL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 이런 것도 PPL 아니야? 하긴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위 렉서스 이런 PPL 느낌이 있어.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들 아빠 왔어. 그러니까 나도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집에 만약에 쉬는 날인데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아유 오늘 쉬는 날인데 이래서 미안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아이들한테도 아유 아빠 오늘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런데 이 아빠는 주말인데도 일하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피아노 연습했냐. 그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오늘 쉬게 했어.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한 번 쉬면은 뭐 그게 계속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래서 3일 3일을 퇴보. 해야 돼. 3일 퇴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은 이제 재우고 나서 또 료타는 이제 밤에 일을 하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방에 간식을 들고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케이타를 낳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무슨 일이래? 그랬더니 뭐 만나서 하자는데 만나서 할 말이 있대. 그랬더니 귀찮게 하는구만.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 호텔에서 이 병원 관계자와 그 변호사를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바뀌었다. 당신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당신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케이크를 놓고서 그 유치원 입학 축하하는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이제 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아빠가 료타가 아들에다가 이제 케이크를 딱 들어주고서 엄마가 사진을 찍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그 료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축하해 우리 아들 유치원 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새끼가 내 아들이 맞나?
그 눈빛이 이 새끼 내 아들 아닌 거 긴가민가 하는 눈빛으로 이제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때 보면은 그 의도적인 것 같은데 그 케이타의 그 순수한 눈빛이 이제 나오고 네. 그 아들을 의심하는 아빠의 눈빛이 나오죠.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 아들을 케이타를 그런 애를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눈동자가 검은색이 되게 커. 맞아요. 주원인 줄 알았어. 엄청 아 그래서 서클렌즈 꼈나? 나는 심지어 처음 봤을 때 사람 검은 눈동자가 저렇게 클 수 있어? 근데 정말 방금 서 과장은 되게 강팍하거나 역시 주원 같다고. 네. 그렇게 해맑은 애한테 주원 같다고. 근데 이제 되게 그 순수한 눈빛이랑 이제 대조적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료타가 그 아내와 아들 케이타를 데리고서 병원에 갑니다. 이때 이제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돋보이는데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뭔가 우울하거나 슬픈 장면에서는 빛을 꺼버려요. 빛을 이렇게 어둡게, 어느 정도 어둡다가 아니라 대놓고 어둡게 하고 옷도 그냥 시커먼 옷을 입히고 좀 그래. 난 그런 게 되게 선명해서 너무 좋은데, 병원의 아들의 친자 확인 그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복도를 걸어가는 셋의 뒷모습이 완전히 어둡죠. 마치 그림자 같이. 케이타가 앉아서 이렇게 뭐 혀에다가 면봉으로 뭐 긁어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 그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있는 그 병원 내부 안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불을 다 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료타에게 와가지고서 친아들이 아니다. 케이타가 당신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료타와 아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 문서를 읽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서 가다가 기찻길 앞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죠. 나 이거 명장면인 것 같아요. 기찻길 앞에서 이제 기차 이제 지나가고, 길거리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서 축축하고, 초저녁이라서 땅거미가 막 지고 있고, 이제 기다리다가 료타가 이제 핸들에다가 머리를 탁 바꿔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클래식 음악이, 피아노 음악이 조금 서글프게 띠르릉 하고 이제 흐르죠.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료타가 이제 차창을 이렇게 꽁 하고 나 깜짝 놀랐어. 우선 공포영화처럼. 콩 치더니 이제 대사를 하는 게 역시 그랬었군 이라고 그 한마디를 해요. 그럼 아내가 무슨 말이야 라는 듯이 이제 바라보죠.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이게 뭐지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어쩐지 이상했어. 억울했던 게 뭔가 해소되고 그치. 뭔가 찝찝했던 게 풀리는. 난 그것도 있는데 좀 분해한다는 느낌? 나는 어쩐지 속았어. 맞아. 내 아들이 이렇게 무능할 리가 없었어라는 그런 안도하는 것까지 일종의 안도함도 있고. 난 그게 좀 막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음악이 흐르다가 그걸 딱 치는 순간에 뭘 딱 끊어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히네. 그 연출이 진짜 되게 그리고 돋보이죠. 그게 만약에 한국 영화 버전으로 했으면은 이제 막장이니까 좀 더 좀 격하게 갔을 텐데 그 사람 딱 절제된 미로 그냥 한 방도 되게 작게 치잖아요. 이렇게 꽝. 그쵸. 한국 영화에서 빵빵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나는 이게 히로카즈가 너무 좋은 게 어느 정도 절제된 감정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밋밋하고 처음에는 이게 감칠맛이 없는 것 같다가 내가 더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면 3. 병원 관계자들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료타와 아내가 그 상대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상대 부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자는 사이키, 이름이 사이키예요. 그 이렇게 막 돌아가는 조명 이름 있죠. 사이키인데 이 남자가 배우 이름이 이제 프랭키 릴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본에서 기인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인으로? 이 사람이 락 밴드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설도 썼어요. 아는 도쿄타워. 도쿄타워라는 소설. 유명한 소설이에요? 영화화도 됐는데 그 오다기리조라고 되게 잘생긴 배우가 나온 영화의 원작인데 이 소설이 그냥 대충 나온 소설이 아니라 220만 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 이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끼가 넘치네.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넓고 이마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수염을 기르고 영화 나오는 것마다 되게 이렇게 독특한 영화 배역으로 많이 나와요. 프랭키 릴리. 근데 여기서는 되게 소심하고 쪼잔하고 헐렁한 역할로 이제 나오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반면 이제 여자는 이제 유카리
사이키가 남편이고 유카리가 부인인데 유카리는 굉장히 당차고 지적인 느낌. 그리고 쉽게 분노하십니다. 이 부인은 쉽게 분노하는데 이 둘 다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에 자주 나와요. 네, 여기저기 나와요. 릴리 프랭키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일본 미녀 선별가 협회 회장. 맞아요. 그리고 뭐 AV 영화 무슨 협회에도 뭐 이름이 걸려 있고. 아 진짜. 네, 이름이 걸려 있고. 특이하다. 막 되게 부드럽고 또 되게 음담패설도 잘하고. 근데 독설도 잘하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명하다더라고. 프랭키 릴리. 이름도 그냥 일본 사람인데 프랭키 릴리예요. 결혼을 하셨나요?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이혼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스캔들도 좀 있고. 이런 자유로운 영혼은 결혼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 남자 주인공도 결혼 안 했다 그러던데. 후쿠야마도. 아, 네. 그래요? 근데 결혼 안 한 상태인데 아버지 역할이 들어와서 되게 고민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감독을 한번 믿고 해봤는데 좀 쉽지는 않았다. 뭐 그런 어떤 인터뷰 했던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때 지금은 결혼했잖아요. 누가? 유성 지금 결혼했는데. 료타가? 네. 어. 근데 그 역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손잡고 얘기하신 그 것처럼 당시는 안 했구나. 네, 이거 2005년인가 그렇잖아요. 7년인가. 맞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들어왔을 때 2013년 영화예요. 아무튼 뭐 지금 4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감독이 제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기에 내가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근데 감독이 한 말이 그 느낌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 될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느낌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근데 나도 이거 영화에 대한 글을 봤는데 그 감독이 히로카즈 감독이 전체적인 그림은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캐스팅을 한대요. 그 다음에 그 캐스팅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사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캐스팅한 사람을 계속 관찰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족에 대한 캐스팅을 마친 다음에 대기실을 그 가족끼리 같이 쓰게 했대요. 그 다음에 그 가족끼리 쓰는 대기실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대화들을 관찰한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이 사이키 프랭키 릴리가 그 애들한테 쓰는 말이 있는데 너 스파이더맨이 검이란 거 알아? 이 얘기를 실제로 대기실에 갔는데 이 프랭키 릴리가 애들한테 쓴 말이래. 거기서 막 애들이랑 분위기 전환하려고 야 너 스파이더맨이 검이란 거 알아? 그랬는데 히로카즈 감독이 그 대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걸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도 보면 그 대사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 굉장한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히로카즈 감독이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 좀 찍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관찰하고 현장을 살리는 느낌들은 히로카즈 감독의 굉장한 특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병원 관계자들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료타와 아내가 그 상대 부부 아이가 바뀐 그 사이키와 유카를 만나게 됩니다. 료타는 그 굉장한 이제 도회적인 느낌이라면 사이키는 뭐 시골에서 전파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헐렁하고 소심하고 쪼잔하고 특히 이 사이키 부부의 특징이 있는데 늘 늦죠. 늦을 때마다 그렇게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만남에 늦고 모든 만남에 늦을 때마다 다 자기 아내 탓을 하죠. 아내가 다리미를 그리고 되게 엎어서. 심각한 대화할 때 혼자 엄청 먹잖아요. 막 이렇게 쪽쪽 빨면서.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첫 만남 때도 기름을 지가 못 넣어가지고서 기름 넣느라고 늦었는데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이제 아내가 자기한테 스웨터를 갈아입으라고 해가지고 늦었다고. 나 이게 너무 웃겼어.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마누라를 얻었을까? 그러니까. 근데 여자분 나이 많던데. 그래. 한 40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가 갑자기 스웨터를 갈아입으라고 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사진을 교환합니다. 사진을 이제 각자 키우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교환하는데 이게 각자의 집의 분위기를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내죠. 료타는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증명사진을 찍은 사진을 들이대고 사이키는 물놀이 가서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진을 막 물놀이 하고 있는 그 아들의 사진을 이렇게 그래서 내밀게 마누라가 사진 이거밖에 없냐고. 그 약간 옛날에 쓰던 일회용 후지 그걸로 그런 찍던 걸로 것 찍어. 같은 느낌. 그랬더니 급하게 핸드폰에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물놀이 하고 있는 얘가 이제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아빠인 거예요. 근데 또 되게 잘 놀아주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교환하게 되고 병원 관계자가 말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교환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이키가 말합니다. 그건 너무 급하네요. 뭐 개나 고양이라면 몰라도.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버럭하면서 개나 고양이도 무리야! 막 그러니까 잔뜩 위축돼서 사이키가 그쵸, 개나 고양이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이키가 늘 이렇게 개념이 없고 헐렁하다가 갑자기 반짝일 때가 있죠. 돈 얘기가 필요할 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위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사이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들을 바꾸고 피부치를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키워왔던 애들을 키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언급하는 건 위자료.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죠. 병원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끝나고 다시 이제 가족들끼리만 만나기로 하고 병원 주차장에서 헤어집니다. 료타는 렉서스를 타고 사이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다마스. 저 다마스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미니 봉고차를 타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거기 다 타더라고요. 거기 이제 다 타고. 그래서 또 창문 내리고 사이키 겁나 깝치면서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타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사이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시골 변두리에서 전파상을 하고 있는 아빠고요. 그다음에 애가 셋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 버는 게 시원찮아요. 뭐 전구 팔고 뭐 그런 사람이고 작은 돈에 굉장히 흔들리고 쪼잔하고 눈치 없고 그다음에 아내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아무 말이나 던졌다가 아내가 버럭하면 말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내분은 도시락집 사장이 아니죠? 알바 같은. 알바. 네, 딱 봐도 알바 같은데. 알바. 아내는 이제 도시락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초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료타의 집과는 극단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대조되는 그런 집이죠. 거의 타워 팰리스급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쇼핑몰에서 이제 가족들끼리만 만납니다. 역시 료타의 가족이 먼저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서 애들 셋을 데리고서 사이키가 덜렁덜렁하면서 이제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애 셋 데리고 와서 더 늦을 수도 있겠다. 정신 없으니까. 애 데리고 나가면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꼭 이제 나가려고 하면 똥을 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 친한 언니가 맨날 늦어. 왜 이렇게 맨날 늦냐 했더니 나오려고 그러면 똥을 싼다고. 그러니까 나도 애들 데리고 나가니까 이게 준비가 오래 걸리고 늦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 둘만 나가도 늦잖아 얘네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약간 그런 개념, 뭐 시간 개념이 없는 사이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저쪽에서 덜렁덜렁 오죠. 사이키의 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사이키가 말하죠. 죄송합니다. 아내가 꾸물거려서. 이제 사이키의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키 류세이입니다. 이 류세이가 료타의 친아들이에요. 류세이. 안녕하세요. 전 류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자의 미유라는 애도 있고 둘째가 미유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그 야마토 데스. 여러분 이 야마토를 주목하셔야 돼요. 야마토를 주목하셔야 돼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칸느에서 영화를 보고서 그 심사위원상을 준 다음에 히로카즈를 불러서 서로 대화하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대요. 첫째, 그 사이키 프랭키 릴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배우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라는 뜻이죠. 프랭키 릴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둘째, 야마토의 움직임은 천재적이다. 이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남동생 막내 아들의 움직임이 천재적이다. 나도 그 얘기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보았더니 진짜 이 막내 아들의 움직임은 정말 천재적이야. 이건 연기라고 할 수 없는 정도야. 근데 히로카즈가 뭐로 유명하냐면요, 아역을 연기를 끌어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뭐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고 아역들과의 소통을 너무 잘하는 감독으로 유명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맞아, 그 막내 아들이 야마토 데스 하자마자 가가지고 쿠션에서 막 뒹굴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연기를 지도하는 거지? 야마토 데스 하고 가가지고서 막 뒹굴뒹굴 하고. 왜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왜 명장면이 있죠. 그 병원 관계자랑 변호사랑 다 불러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쏘는 료타의 친아들 류세가 와가지고서 두두두두두두두두 하죠. 그 자세히 보셨어요? 두두두두두두 하고 있을 때 다 으악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죽는 척 안 하는 게 료타예요. 못 봤지? 봤어요. 아 진짜? 그 장면 봤어? 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다 으악 하는데 료타 혼자 피합니다. 료타 혼자 쓱 피해요.
그리고 그럼 나서 뒤에서 총놀이 하는 것도 변하구나, 료타에. 그치. 그게 대조되는 거야. 뒤에서 료타가 변하면서 이제 총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류세가 총을 뚜뚜뚜뚜 했었을 때 다 으악 하는데 료타는 슬그머니 피해요. 대꾸해주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야마토가 와가지고서 또 빵빵빵 뭐 이제 하고 간다든지 이 야마토의 움직임은 천재적이에요. 초록 청취자분들 막 혹시 영화를 안 보셨거나 흘려보셨던 분들 다시 본다면 이 초록색 옷을 입은 막내 아들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그 아빠가 장난감 고쳐줄 때 막 납땜해가지고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그러면서 이거 들고 막 또 막 달려가고 카메라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것도 되게 그렇고.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지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얘가 대본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연기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나머지 배우들과의 조화 속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나도 야 내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지시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얘의 움직임은 천재적이구나. 스필버그는 감독이니까 보이는 거지 그게. 그래서 얘가 이제 야마토예요. 서로 인사를 마친 다음에 같이 이제 푸드코트 여기 이제 여러 번 가게 되죠. 키즈 카페죠. 애들이 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돈가스나 햄버거나 뭐 이런 거를 팔고 있는데요. 가가지고서 이제 음료수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료타가 내려고 했더니 사이키가 아니다. 내가 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있게 앞으로 가가지고서 돈을 낸 다음에 점원한테 이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마에바시 중앙종합병원 앞으로 그러니까 애를 바꿔치기 한 그 병원에다가 영수증을 청구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에요. 야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또 과자도 몇 개 더 담는 그런 치밀함을 이제 보입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이제 료타가 자기의 친아들 유세이를 이제 관찰하죠. 아 얘가 내 친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는데 보는데 류세이가 빨대를 이제 잘근잘근 씹죠. 콜라를 마시는데 빨대를 잘근잘근 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보낸 다음에 두 부부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키가 이제 위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료타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밝혀내야지. 그랬더니 이제 료타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지인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늘 신나있던 사이키가 갑자기 풀이 죽죠. 없어. 전파상인데 무슨 변호사가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풀이 확 죽어요. 그랬더니 료타가 친한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 이 일은 나한테 맡겨라. 그랬더니 사이키가 쭈뼛쭈뼛 하더니 멋쩍은 듯이 콜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로 갑니다. 이 전공이에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아이들한테 막 가요. 그리고 나서 사이키가 마신 콜라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역시 빨대가 이제 씹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키웠는데도 그게 이제 닮아있다라는 장면인 거죠. 친자식이 아닌데도 닮았다.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닌데 키워왔는데도 사이키도 빨대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그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 류세이도 빨대를 잘근잘근 씹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닮았네? 라는 것. 왜냐면은 료타는 자기 아들이 자기랑 안 닮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자기 친아들은 키워왔던 아빠랑 닮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닮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뭐 지금 이야기하실 것 더 있으신가요? 이 장면들에 대해서라든지. 료타라는 이름이 히로카즈 감독이 굉장히 영화에서 자주 쓰는 이름이라고 7번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남자 주인공한테. 그런가? 네.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아는 친구인가 작가한테 내가 네 이름을 이렇게 료타를 영화에 쓰려고 그런다 그러죠. 뭐 이렇게 쓰냐. 알았어 한 번만 허락해줄게 하고 쓰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계속 쓰라는 말로 알고 이제 계속 쓰다가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후쿠요마 걔 있잖아요. 정우성 일본 정우성 걔가 너의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또 료타라는 이름이 그게 일본어로 마늘 다자에 무슨 빛자가 합쳐진 거여서 많은 빛인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사람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쓴다고. 그래서 료타라는 이름이 그 아무도 모른다 주인공도 료타고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히로카즈가 빛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네. 어둠과 빛, 뭐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환상의 빛도 그렇고 그 빛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애를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뭐라든지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잔잔하던 물에 알 수 없는 떨림이랑 울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엔가 뭔가 촉매가 되면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뭔가 긴장감이 균열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황당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아까 말했던 뭐 개나 고양이였으면 바꿔. 뭐 내 신발이었는데 네 신발인 거 알았어, 바꿔. 근데 이거는 그 살아온 세월과 정, 그리고 또 피라는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도 뭐라고 답을 깔끔하게 내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게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키우는 거랑 정말 뒤늦게 내 자식이 아니구나 아는 건 되게 큰 차이겠죠? 나 솔직히 얘기하면 둘 다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애를 키우면서 야 이건 진짜 친자식이니까 키우지 이거 내 새끼 아니면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제일 그러니까 내 자식이어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이건 내가 키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입양한 사람들 마음 깊이 존경해요. 정말 제가 대단한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피냐 시간이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 전에 그 김경아 작가님이라고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을 쓰신 남편분이 IBF 대표님이시고 그 집에 딸이 셋인데 셋째가 입양아예요. 근데 이제 입양을 하고 보니까 한국 사회에 입양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입양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까지 쓰셨는데, 그래서 이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위로 둘은 4배 아파 낳은, 그러니까 애들이고, 셋째가 입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직접 낳은 애들이 더 예쁘지? 이 질문을 한대요.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본대. 그리고 세 번째 입양아가, 얘네가 이제 공개 입양을 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 당사자, 이 애는 엄마가 자기 학교로도 그 입양 교육을 오고 막 이랬거든요. 얘한테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언니들처럼 너를 사랑해줘? 이걸 많이 물어본대. 그러니까 이 편견이 굉장히 팽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내가 진짜 속이 되게 후련한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내 말을 잘 듣는 애가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듣는데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제 자녀가 없는데, 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음에 막 결단을 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입양을 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상상의 여지 정도는 이제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인들의 새끼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어떤 날 보면 저 정 떨어진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치, 그 애들이. 그리고 너무 소름 끼치는 이기적인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어떤 날은 너무 식성이 좋은데 그거를 보면 사랑스럽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눈에 좀 담아두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아, 이게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저렇게 정 떨어지는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 새끼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치.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애들은 다 마찬가지다. 맞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입양하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명분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애가 이제 지금 두 딸을 이제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큰 딸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질투를 하잖아요. 동생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빠는 공평해. 근데 사실 내 안에서는 공평하지 않거든. 내 안에서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얘가 더 이쁠 때가 있고 제가 더 이쁠 때가 있고 근데 내가 명분을 내세우는 거잖아. 아빠는 늘 공평해. 아빠는 공평해. 아빠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이제 그 명분을 내가 의지적으로 어쨌든 발동을 시키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피부 치면 그냥 흘러나오는 게 더 많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명분을 붙들고서 키우느냐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또 뭐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명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기 극 중에서도 료타가 끊임없이 이 사람은 아직 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네임상으로는 아버지지만은 그런 이제 자기 아들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부족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찾은 게 피의 명분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그런 피의 명분을 뛰어넘는 그거를 찾게 되는 모습을 관찰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네.